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비법이 여기 11가지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법을 다 터득하시면 저보다도 훨씬 잘 쓰는 시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비법을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비법을 다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가장 쉬운 게 쉬고 가장 나중에 올라가서 어렵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기본이 실용적 창작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뭐 이론으로 나온 이론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서문을 이렇게 썼어요.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시를 강의하시는 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실용적 기법, 기술을 강의하겠습니다. 훌륭한 교수나 유명 문인들은 알려주지 않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등하시한 것들을 정리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5천만을 시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황건자 선생님이 시인인 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시인은 선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인을 많이 만들수록 세상을 선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제가 시를 강의한다는 것은 무척 외람된 일이지만 시론이나 시학 또는 시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많은 문인과 대담하면서 터득하고 저 나름의 생각과 창작시 적용한 기법을 정제 강의록에 저의 시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저의 식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다른 시인의 시를 깊이 해독하는 실력이 부족하여 부지기 저의 시로 설명합니다. 제 시익에 보물찾기처럼 시 속에 감추어진 기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이 책의 서문으로 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강의하는 동안에 제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가 훌륭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를 하나를 해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썼고 왜 이런 말들을 여기 섞어 넣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부천대학교에서 시창작 강의를 하면서 포스터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의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립니다.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시론책을 한 12권 정도를 도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론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규원 박사예요. 오규원 박사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셨고 아마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쯤 되시는 분인데 시론이 정말 여러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시는 말 중에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고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시지 않은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가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98세에 낸 시집이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이 일본에서 1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시사하냐면 시인은 나이도 관계없고 지식도 학력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이 시인의 특징입니다. 시인들은 국민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학력이 높아서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은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어도 75세 이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92세에 쓰기 시작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하던 일도 뭐였냐면 여관에서 보조원, 미징사 보조원, 식당 보조원 이런 것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쓴 시가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분보다 10배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과 아직도 92세가 되려면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5천만의 시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이 생각해 누구나 시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면 어느 누구도 시인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인터넷 강의를 3개를 하고 있었고 철산 도서관 강의를 하고 있고 인천의 어린이 복지재단까지 하는 건 한 6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 좀 이제 전부 다 이론 강의 1, 2학기를 마치고 3, 4학기는 합쳤어요. 같은 어차피 공부를 하기 때문에 3개 강의를 합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시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학기 적어도 1년을 하면 저한테 졸업을 하는 건데요. 1, 2학기는 제가 만든 이론서를 하는데 이론서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실용적 창작 기법이고요. 세 번째 학기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11가지 비법에 의해서 시를 씁니다. 그 시 쓰는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라도 놓고 내가 얘기해 준 비법으로 글을 쓰면 글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4학기에서는 이제는 다 쓰게 됐으니까 써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내가 여태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기법이 잘 적용됐는지 또는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그렇게 해서 완성하면 4학기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시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시인이 되는 길이 4개가 있어요. 첫째는 신춘문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문사에 투고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됩니다. 조중동의 신춘문예 한 사람이 되려면 보통 1년에 한 사람을 뽑는데 시가 얼마큼 들어오냐고 알아봤더니 1800편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1800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정말 어렵고요. 나중에 신춘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다시 하겠지만 또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잡지사에 투고를 해서 잡지사에서 이분이 시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시를 시평을 해서 올리면 등단이 됩니다. 그게 등단 제도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는 제도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제도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세 번째 제도는 옛날부터 우리 고은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정주 선생님한테 시인이 되고자 해서 무릎 꿇고 가서 보약 갖다 바치면서 해가지고 된 추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스승이 이 사람은 시가 좀 될만하다 해가지고 잡지사에다 투고를 해주면 3번 하면 3회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시인이 된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요새 새로 생겼어요. 시집을 내고 1년 후부터 시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옛날에는 시집을 아무리 내더라도 등단하지 않거나 추천받지 않으면 시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시인하고 신춘문예 된 시인들하고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닙니까? 학교에 꼭 지식만을 갖고 배웁니까? 학교는 내하고 동급생들이 같이 많아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와서 내가 만약에 공과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걔네들이 다 이게 퍼지니까 공업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서로 통해서 수집하고 얘기가 잘 돼요. 그거 마찬가지로 신춘문예는 딱 한 사람만 되니까 동료가 없어요. 아주 나쁜 건 뭐냐면 동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춘문예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을 한 시만 가지고 쭉 하고 다듬고 100번, 1000번 다듬어서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음에 그와 같은 시를 쓰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계속 써나가는 사람은 유명해지고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져요. 왜냐면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만한 시를 못 내놓는 거야. 이게 안 쓰는 거야.
그 동료가, 내가 동료가 있으면, 야, 너 요새 시 안 써? 왜 시 내나?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독려를 해줄 텐데, 동료가 없으니까 혼자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당선하고 사라진 사람이 많고요. 책을 낸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혼자서 해서 냈으니까 동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디 시집에 내라고 서로 끌어당기고 하는 게 없으니까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신춘문예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만큼 좋은 시를 또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고, 동료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응원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춘문예에서 나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대단히 성공해가지고 교수도 가고 뭐 시창작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를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요, 잘 쓴 시. 두 번째는 좋은 시. 세 번째는 훌륭한 시입니다. 잘 쓴 시는요, 어느 범위가 되냐면요, 국민학생이 몇 줄 적어서 행과 연을 만들었으면 그 잘 쓴 시. 신춘문예 1800년 하고 거기서 등단한 한 사람도 잘 쓴 시. 왜 잘 썼냐? 그건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시는 뭐냐? 내 마음이 들어가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시를 쓴다든, 그러니까 그 시 안에 제 마음이 녹아 있는 사람. 그 시가 좋은 시. 훌륭한 시는요, 물론 내 마음도 들어가 있지만 시도 잘 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막 베껴서 외우고 하는 그런 시. 그런 시는 훌륭한 시예요. 모든 시는 그 훌륭한 시 한 편만 쓰면 성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비목을 쓰신 분이 누구죠? 비목? 한 명이. 예, 한 명의 그분은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문인들이 문인으로 추앙받으면서 예술은 원장까지 했어요. 시인들은요, 100편, 1000편 안 써도 한 편만 잘 쓰면 됩니다. 근데 그 한 편 쓰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 한 편 잘 써가지고 교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제국어 사평역 같은 시는요, 그거 한 편 써가지고 영남대학교 교수하고 있고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안도현은 저기 여기 공릉동에 무슨 대학교 지금 교수를 하고 있죠. 그 도종환 선생은 접시꽃 당신 한 분 쓴 바람에 전 국민의 시인이 되면서 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는 이만큼 위대합니다. 하나만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잘 쓰는 거 아까 내가 잠깐 우리 그 강의 아니고 얘기하면서 했지만, 그 시를 잘 써서 된다는 거는, 여러 시인이라는 건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꼭 생각해 보니까 신만이하고 똑같아. 신만이 뭐인지 알죠? 신만이는요, 산에 매번 가면 우리는 도저히 보지 못하는 산삼을 한씩 캐옵니다. 미산들을 캐가지고 자랑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산삼을 캐오지? 그 사람들은 매번 산에 가면서 산의 지형을 읽어서 요쯤이면 있겠다 싶으면 그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가면 캐요. 근데 동자삼 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뭐 그거는 평생 가야 한 번 캘까 말까요. 그걸 마치 시인도 마찬가지야. 매번 시를 쓰니까 좋은 시가 나와요. 시는 나와. 근데 동자삼 같은 훌륭한 시는 평생 가서 한 번 쓸까 말까 해요. 한 번만 썼다면 이제 뭐 교수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매번 산에 가니까 어쩌다 나오는 거지, 안 가고 딱 여기 산 밑에 앉아가지고 동자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를 쓰면 그런 찬스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천대학교 제가 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건 그 2016년도에 광명에서 느선한 학교라는 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보고 좀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한 5명 하니까 그냥 했어요. 했더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마침 한성대학교 강의를 하는 분이 나하고 같이 해보자. 좀 한번 해보지 하고 또 같이 가서 강의를 했더니
또 반응이 좋아. 그러다가 이제 한국문예협회 가서 강의를 했더니 거기는 아무 뭐 고지식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부천대학교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천대학교에서 2년간 강의를 했는데 그 대학교 강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하고 돈은 자기들이 다 받고 모아오는 것도 내가 모아가고 그냥 강의는 내가 하고 강사료만 조금 줘요. 이게 대학교 네임밸류 때문에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교통도 나쁘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 시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아주 쉬워요. 요 5가지만 하면 다 돼요. 보세요.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생각을 뭘 해요?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굴려가지고 말로 할 때는 벌써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정리해서 말을 하죠. 그 말을 글로 쓰면 글이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글로 쓴 거예요. 우리가 그 글이라는 거는 말을 어떻게 적으려고 만들어낸 게 글이기 때문에 말을 글로 적으면 글이 되는 거예요. 그 글을 행과 연을 만들어주면 시가 돼요. 시가 된다 하면은 잘 쓴 시는 어떤 거냐? 얼마나 많이 퇴고를 하느냐, 얼마나 많이 다듬느냐에 딸린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4가지만 하면 시가 되니까 어떻게 쉬워요? 여러분 요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 100%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생각한 걸 말로 하다가 말로 한 걸 그걸 그대로 글로 쓰면 글이 되고 글을 행과 연으로 나눈다? 그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인이 되는 길은 해병대 수영 가르치기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나 시 못 써. 나 시를 쓸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사람들한테요. 써보라고 얘기해. 물론 써보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해병대를 모집을 하면요. 그 안에 수영 잘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모집해요. 해병대 들어오면요. 배 타고 무조건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 그냥 다 부려버린답니다. 그러면 못하는 놈 물 먹고 막 꾹꾹꾹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다 죽어 갈 만하면 꺼내는 거야. 그걸 3번만 하면요. 수영 다 잘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 마시고 시를 일단 쓰세요. 뭐 2줄짜리도 썼고 10줄짜리도 썼고 써요. 쓰면 그게 해병대 수영. 서너 번만 쓰면 시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자연히 터득하게 돼요. 지금 해병대 수영 가르치기라고 생각하고 일단 쓰세요. 그 뭐든지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지 않고 나는 시를 못 쓴다? 이건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92세의 시바다 도요는 어떻게 시를 썼겠어요? 아들이 해보라니까 그래? 하고 이제 하나씩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으니까 써본 거야. 그게 시가 된 거예요. 그게 시는 아주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음악 배우는 거나 어디 가서 춤 배우는 것보다 더 쉬워. 단지 잘 쓰는 거는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 시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김기진입니다. 자, 이분이 그 유명한 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인데요. 우리 할머니 같아. 예?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우리 할머니 같아. 예. 할머니네 정말로. 아마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게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 가셨어? 할머니 나와. 요 글씨를 좀 키워보려고요. 이게 글이 이제 깨졌네요. 여러분 이제 시바다 도요 98세의 첫 시집을 출간한 시인. 92세의 시를 쓰기 시작하여 98세에 2010년에 발간한 첫 시집 약해지지 마를 발간 1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 할머니 정말 왜 이렇게 저렇게
편안한지 몰라요. 92세고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몇 년 되셨죠? 그래서 이분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표제 시인 약해지지 마예요. 이덕기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약해지지 마. 이덕기 선생님 요거 한번 크게 소리 읽어봐 줘요.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쉬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나도 약해지지 마. 어떠세요? 약해지지 마. 어떠세요? 이렇게 시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억지로 꾸며서 하려고 그러면 시가 억지가 돼요. 그러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걸 시적으로 조금만 다듬으면 되는 건데 시라고 해서 시적으로 쓴다? 그 시라는 게 처음부터 시였나요? 그게 아니에요. 시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세요. 써서 나중에 시적으로 다듬는 거예요. 그런 거지 처음부터 어떤 천재가 처음부터 쓰는 게 시가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음을 보세요. 이거 이석자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금. 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친절히 대해줄 때마다 마음속에 저금해두고 있어요. 외롭다고 느낄 때는 그것들을 꺼내 힘을 내지요.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요.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요. 어때요? 이 할머니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되게 이랬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비슷한 시를 쓰긴 썼었는데 저는 사망이라는 시를 써서 모래망. 우리가 이렇게 물 내려가는데 모래말을 통해서 하면 그 찌꺼기는 구에 다 남고 물은 맑은 물은 흘러가 버려요. 우리 가슴은 사망을 쳐놔가지고 좋은 말들은 맑아서 빠져나가고 나쁜 말은 찌꺼기에서 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나쁜 마음들이 남는데 저는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할머니 보세요. 좋은 거는 저금을 해둔대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저금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바다 도요 할머니의 그 마음씀이 언제나 좋아요. 요 이제 세 번째 요거는 김윤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아들에게 아들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를 떠올리렴. 누군가와 맞서면 안 돼. 나중에 내 자신이 싫어지게 된단다. 자 보렴. 창가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해. 새가 울고 있어. 힘을 내. 새가 울고 있어. 들리니 괜히지. 이거 여러분도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못 쓰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안 썼을 뿐이지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못 쓸 분 한 사람도 없어. 요걸 듣고 보니까 저 정도는 나도 써 하는 생각 들죠? 이거 그렇지 않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등단을 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시를 못 썼어요. 그냥 시인이 되고 나니까 시인답게 써야 되는 것 같아. 시답게 시를 쓰려니까 안 되는 거야. 한 1년 반 동안 안 쓰다가 다른 사람 시집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요 정도는 나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답게 시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글 쓰세요. 글 써서 다듬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시를 안 쓰고 못 쓰겠다는 사람들이 시를 처음부터 쓰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무슨 천재가 시를 써요. 시를 쓰지 마시고 글을 써서 시로 다듬는 거예요. 시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시로 다듬는 거예요. 박근혜 선생님 한번 읽어봐주세요.
저 삶일까요? 삶. 살아갈 힘. 살아갈 힘. 일자네요. 네, 힘. 살아갈 힘. 90세를 넘긴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뺨을 어루만지면 만지는 바람. 바람이요? 네. 잘 안 들려. 어루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찾아와 주는 사람들. 제일 가깝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하던 거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친구한테, 야, 그 친구 찾아와서 오늘 참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 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저하고 이런 얘기 하기 전에는 시는 뭐, 시처럼 쓰는 거고, 시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안 써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는 쉬운 거예요. 쉽게 쓰고 쓰여진 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바다 도요에 쓴 시 뭐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시바다 선생의 시를 읽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들 시가 언급되는 그 영화가 꽤 있어요. 그 중에 그 죽은 시인의 시사회라는 시가 있어요. 예, 이거예요. 윌리엄스가 주연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주연했던 그 영화인데,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도 그 시가 어떻게 쓰여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윌리엄스가 학교에 이제 선생으로 취임해가지고 시를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프로이드라는 옛날 유명한 시인들의 시론을 가지고 이제 시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의 구조는 이렇고, 막, 치고 저쩌고 하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야, 이거 다 버려! 찢어버려! 이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 책을 다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선생님 왜 저러나? 갑자기 미쳤나?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강의하던 책을 다 찢어요. 이 학생들도 웃으면서 뭣도 모르고 막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니까, 이거 뭐야. 자, 프로이드 박사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자. 책을 찢어. 그래, 막 책을 학생들이 막 찢는 거야. 그리고 찢고 나서 지금 프로이드는 책상 위에 올라갔지만 저는 이리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옮긴 게 뭐가 다르죠?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보이는 고봉원 선생은 앞사람에 가려서 잘 안 보였어. 여기 와서 보니 고정훈 선생이 잘 보여. 그 얘기는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각도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높이가 달라지거나 각도가 달라지거나 하면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시를 보는 게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방향에서 보지 말고 다른 방향에서 바라봐라. 그 얘기를 지금 키틴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렇게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여. 그러니까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거나 옆에서 볼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마우스가 휠이 있고 이렇게 해요.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는 방향을 달리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다른 눈으로 바라게. 제가 그렇게 쓴 시가 한 가지가 뭐냐면 박지라는 시. 여러분 박지는 어떻게 이미지가 오나요? 뭐 더럽고 의리 없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아주 그리고 피를 빠는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뒤집어 보세요. 박쥐만큼 깨끗한 동물이 없어요. 흙을 한 번도 안 묻히고 바위에다 잠잘 때다 다 걸고 자. 흙을 안 밟어. 얼마나 깨끗해. 어? 그리고 능력이 대단해. 포유류 중에서 날 수 있는 건 박쥐 하나밖에 없어요. 박쥐만 날라요. 그리고 박쥐 능이 하나 안 보여도 음파만 가지고 모든 물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자유롭게 날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걸 갖다가 우리는 뭐 박쥐는 더럽고 뭐 이렇게만 봤던 거예요. 끝났는데 그렇게
시에 다른 각도에서 보라는 바람에 다른 각도를 한번 본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박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인이 보는 각도에서 보지 마라. 다른 방향에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하지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등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말과 언어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지만 시,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다. 우리가 시를 쓴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시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 시를 쓰나요? 동물이나 이거 시를 못 쓰잖아요. 그만큼 시는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시인의 시사회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소로예요. 이 소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자마자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숲속 생활을 해요. 자연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숲속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자연주의 운동을 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하는 운동가였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죽은 시인의 시사회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되게 장난꾸고 좀 학교에서 하지 말는지 잘하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서 학교 뒷동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시회를 해. 근데 그 시회를 할 때 그 책이 뭐냐면 소로의 책이었어요. 예, 그 소로의 책을 가지고 했습니다. 소로는 초월주의자예요. 그리고 그 시의 팩트는 까르페디엠입니다.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은 옛날 로마 시대의 호리티우스가 쓴 저서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저는 이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을 엄청 사랑해요.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현재를 즐겨라.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나가셔야 돼요. 같이 앉아서 시 얘기를 들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있는 거고 모든 것을 현재를 즐기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현재를 즐기는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카네기를 가가지고 즐거워서 하는 일이지 힘들고 그러면 안 하죠. 내가 학교에 명예교사라고 가가지고 한 첫 번째 학생들한테 한 말이 열심히 놀아라. 그때 애들이 야 좋은 사람 왔네? 신나네? 그리고 얘기했다가 열심히 놀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늙어서까지도 계속 열심히 놀려면 뭐가 되냐. 한번 예를 들어보자. 판사 한번 보세요. 물론 잘 돼가지고 판사 같죠. 그 밑에 검사, 변호사 있죠. 검사들이 열심히 잡아가지고 이놈은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막 잔뜩 써가지고 올리면 변호사는 있다가 그거 그렇지도 않아 뭐 이렇게 하고 하면 판사는 가만히 있다가 네가 올래? 그거만 하면 끝나. 그럼 뭐야? 그냥 즐기면서 그 사람은 놀면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25살까지만 열심히 하면 평생을 논다. 평생을 놀아.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말 한마디를 듣는데 10사람씩 뒤로 제킨다. 너희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이 2억 명이 있다고 생각하자. 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넌 이 10명씩 됐죠. 그래가지고 25살까지만 다 제치고 나면 그때부터 다 놀아 그냥. 돈 받으면서 노는 거야. 어디 직장에 가서도 돈 받으면서 판사하면서 노는 거지. 판사가 무슨 일하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내 나이에서 파지 죽지 않고 이거 하는 거 이거 노는 거예요. 이거 노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 노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는 노는 거예요. 근데 즐겁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말을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자주의예요. 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고 잘 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하러 힘들게 해. 우리 태어나가지고 시큰 놀고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이게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이야.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끌려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재미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 쓰는 것도 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내 시가 말이야. 응? 이런 시가 있어 하고 즐겁고 노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 시하는데 참 어려운 거 하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항상 놀자주의. 뭐든지 놀자. 아까 거기서 하는 것도 난 놀면서 한 거지. 근데 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자주의의 주의입니다. 그 놀자 잘 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한 번에 옮길 거를 다른 없는 사람은 10번 옮겨야 돼. 그렇게 힘을 길러야 돼. 그 인간의 힘이라는 거는 이런 근력적인 힘이 아니고 아는 것이 힘이에요.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놀자주의입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제가 엄청 좋아해요. 현재를 즐기자. 지금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학을 한다 그러면 늘 이 말은 한 번씩 들어요. 길가메시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요. 이 길가메시는요, 우리 인류 사상 실제로 글을 남기고 그 기록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한 3000년 전에 발견됐는데 길가메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크메르 지방에서 130년을 다스린 나라를 다스렸고 그때는 너무 평화스러워서 왕이 할 일이 없어서 낚시나 다니고 그럴 정도의 그런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가메시가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죽은 거야. 친구가 죽었네? 그럼 나도 죽겠네? 그래서 신한테 찾아가요. 야, 그때는 사람하고 신하고 그 경계가 모호했던 모양이에요. 사람하고. 그래서 신한테 찾아가서, 야, 신, 나 저 안 죽게 좀 해줘. 그 신이 알약을 하나 줬어요. 그 알약을 갖고 돌아와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옆에다 두고 다른 짓을 하다가 뱀이 홀랑 주워 먹었네? 그래서 신한테 가서, 야, 너 저번에 준 게 없어졌어. 다시 줘. 그러니까 신이, 야, 이거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야. 안 돼, 너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물어봅니다. 신한테. 나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신이 한 말, 현재를 즐겨라. 응? 즐겨라. 사는 동안 즐겨라 이거예요. 그 즐기는 것이 그것도 사실은 까르페 디엠이에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그런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문학을 하는 사람치고 문학책에 길가메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에서 나타난 파피루스라고 진흙까지 비슷한 거기에 나타난 제일 오래된 글자로 된 거, 지금 쪼개져 가지고 다 읽질 않아서 해석은 다 못하지만 글씨였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최초로 글을 남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를 뭘로 쓰나요? 시는 언어로 쓰는 거예요. 이 언어. 근데 언어가요, 우리가 가만 보면 언어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자고 약속된 거예요.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호를 서로 익혀나가면서 말이 된 거예요. 그 말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이라는 게 처음부터 노트북이 있었나요? 이건 그냥 하나의 물건이에요. 이 물건에 노트북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노트북 하면 이렇게 생긴 걸 연상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언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뭐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소실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이 소실인데 현재 살아있는 언어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치고 이 소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와 비슷대등한 사람이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이 소실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소실이는
소위 언어학에서 세상 속에 원래 사물, 개념을 신입피해라고 하고 책상이니 꽃기호라고 표현하는 것을 신입피형이라고 표기하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신입피해와 신입피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모두 글쓰기라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책상이라는 것, 이 물건도 이름이 없을 때 그냥 물건일 뿐이었어요. 근데 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책상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의자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원래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의자라고 붙이면서 이렇게 생긴 건 의자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야. 그게 의자가 처음에 이런 물건일 때는 신입피해고 이걸 의자라고 붙이는 게 신입피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미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는 거는 언어로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기본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걸 이 사람에서 하는 말들을 내가 골라서 팩트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는 거는 신입피해와 신입피양이다. 그러니까 물건과 그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어린아이였잖아요. 근데 그걸 김기진이라고 붙여주면서 나는 김기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아기는 신입피해고 신입피양, 김기진은 신입피양이에요.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제가 뭐 언어학자도 아니고 그래도 언어의 우리 시의 기본이 언어니까 이거 좀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는 요거 우리 양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좀 잠깐요. 어디 지대로 돌아가 버려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언어는 그 나라의 혼이다. 한자어나 영어를 나열하여 지식을 뽐내는 것은 언어의 사대주의다. 모국어 없는 시인은 시인일 수 없다. 한 사람이 시인이 되는 것은 모국어 속에서 모국어와 함께 함으로써 언어의 순한 발전과 의미의 깊이를 줄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를 쓴다는 거는요,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말을 갈고 닦는 일이고요. 시를 쓰다 보면요,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끄집어내요. 그건 꽃벌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말을 순환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시인만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는 영어가 처음에 할 때 영어가 단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700개의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인들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저도 한 가지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전에 올라가려면 그것이 여러 군데 인용하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져야 되겠지만 저는 어떤 거를 하나 했냐면요. 해원이라는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시를 하는, 어느 날, 어느 교수가 시창작 강의를 한다고, 문학사에서 나보고 와서 좀 듣지 않겠냐고 해서, 좋다고 뛰어갔죠. 갔더니 교수가 시창작 강의를 하는데, 성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성스러운 얘기를 해서 고발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저녁에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또 아주 짙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 난 그게 못마땅해 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시인 보고 어디 사냐, 뭐 하냐, 시를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 그 한 사람은 보니까 제자들, 시자 쓴다고 해서 술 따라주니까 잘 마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쓴 시가 어떻게 썼냐면요. 6월 19일이라는 시를 썼어요. 어느 해 6월 19일이죠.
유명 교수는 성스러운 얘기를 하고 여인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남자 투는 자꾸만 칭찬을 받아 마시며 콧등을 붉히고 여인의 해온의 값은 무거웠다. 남자 쓰리는 섭녀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며 씨 없는 말을 만지작거리며 한 주먹의 뻥튀기를 입안으로 몰아넣었다. 인류학이 깊어질수록 여인들의 웃음은 더욱 진지해지고 6월 19일의 밤은 불고 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6월 19일 날 시위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너무 성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민망했다 이 말이야. 근데 옆에는 자기 제자라고 자수자고 술 주니까 잘 받아 마시고 난 그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옆에 있는 여자 보고 어떻게 뭐 시는 언제부터 썼냐 뭐 이런 얘기 그냥 딴청을 부렸던 거지. 그리고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풀어서 얘기하면 성스러운 유명 교수가 성스러운 얘기를 하고 여인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이게 반전이야. 그 교수는 성스러운 얘기면 성스러운 얘기 아주 하느님 얘기처럼 성스러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성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이 웃었다. 그런 얘기. 반전된 얘기고 남자 투는 자꾸만 칭찬을 받아 마시며 칭찬 해주니까 술을 벅벅 마시고 옆에 여자는 나이가 많아서 좀 진득하더라. 지금 무겁더라. 그 얘기를 해원의 값은 무겁다. 근데 해원이 뭐냐? 해의 원이야. 해의 원이 뭐예요? 나이테잖아요. 나이테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많아서 진득하고 무겁더라. 그래서 해원의 값이 무겁더라고 내가 한 건, 해원이란 말은 내가 만든 거예요. 해의 원은 나이테다. 나이테라고. 그렇게 하고 섭녀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며 섭이라는 거는 기지섭, 풀섭 이렇게 하잖아요. 옆이란 말이야. 그걸 그냥 내가 찾은 몰랐던 단어야. 내가 요 강의 중에 나오지만 유의어라는 걸 찾으면 거기에 섭이라는 말이 나와요. 옆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옆이라고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섭녀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며 생애 모퉁이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한 귀퉁이를 알아보는 게 그게 귀퉁이잖아요. 섭녀의 생애 모퉁이를 기웃거리며 씨 없는 말을 만지작거리며 그건 뭐냐면 씨 없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음담패설을 입으로 하면 자손이 귀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자손이 귀한 건 뭐예요? 씨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씨 없는 그 욕을 만지작거리며 그 욕을 들으면 한종의 뻥튀기를 입안으로 몰아넣었다. 딴척을 부린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함족의 뻥튀기를 하나씩 주머니가 한 주먹을 왜 내 입안을 넣게 그 교수 입을 막고 싶었다는 얘기야. 어? 한 주먹을 입안으로 몰아넣었다. 인류학이 깊어져. 우리 성적인 얘기도 항상 우리 인류에 대한 얘기니까 인류학이 깊어질수록 여인들의 웃음들은 더욱 진지해지고 더 깔깔거리고 6월 19일의 밤은 창피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얼굴이 빨개졌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원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인으로서 만들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해가 만든 원이 나이테니까 나이테가 해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해원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지금은 몇 군데 안 써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써먹겠죠. 그래서 언어, 랭귀지는 생각이나 느낌, 말 또는 글로 전달하는 수단. 말은 인간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최고의 방법이다. 이는 인간이 상호 의사를 전달하는 기호체계의 하나이다. 언어는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특징의 하나이다. 지구상 모든 인류는 언어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없고 한편 아무리 고등한 유언일지라도 인류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요, 정말 우리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인류가 태어난 게 30만 년 전쯤이 되죠. 아마 그쯤 되고, 글자가 태어나는 것이 한 BC 3000년 전에 이제 글자가 조금씩 태어났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가 지구가요, 47억 년 됐어요. 지구의 나이가 47억 년인데,
우주의 나는 138억 년이고요. 우주가 태어난 건 137억 년 정도 되고 지구는 47억 년쯤 됐는데 지구도 늙으면 죽습니다. 언제 죽냐면요. 태양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하고 타고 나면요. 그때는 뭉치지 않고 퍼져요. 태양이 퍽 퍼지면서 지구, 태양계에 있는 별들을 다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때까지가 우리 지구의 그 연한이 100억 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 정도 와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 과학자들이 로켓을 쏘고 뭐 자꾸 하는 거는요. 이 우주상의 지구와 똑같은 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은하수 하나에 들어있는 별이요. 1조 개가 들어있는 은하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하수가 몇 개냐?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려할 만큼 많은 것 같아요. 200조 개 정도나 돼요. 은하수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옛날 허블 망원경을 띄웠잖아요. 어저께 좀 제니스 망원경 지금 좀 보고 있잖아요.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 띄워놓고, 그러니까 거기 전에 허블 망원경을 왜 우주에 띄우나요? 그 공간에 띄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연정 힘든데? 왜 띄웠을까요? 지상에는요, 온갖 먼지들 머리 가지고 영상이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돈 들여서 우주 내보내서 맑은 공기 거기다 찍으려고 한 거예요.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 세워놓고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 방향으로 허블 망원경을 돌려놓고 사진을 찍었더니 별이 은하수만 2,000개 정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빨대 하나로 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2,000개 정도의, 2,000억 정도의 은하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그 많은 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을 찾을 것이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아마 기술을 발견해내겠죠. 내가 얘기가 좀 거꾸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이 우리 지식을 견문이라고 얘기해요.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데 견문이라는 게 뭐예요?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눈을 이게 뭐 몇 배로 얘기할 수 없이 우리가 넓어졌어요. 처음에 그 갈릴레오가 만들었던 조그만 망원경으로 갈릴레오가 보고 지구가 돈다는 것도 증명하고 했는데 그리고 은하수라는 것도 발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했는데 지금 허블 망원경이 우리 그때 갈릴레오가 만들었던 망원경의 뭐 수천 배라고 한다면 지금 제니스 그 망원경은요 허블 망원경의 수백 배예요. 근데 그걸 내다보면요, 지구 저 끝에서 별이 태어나고 죽고 또 그 블랙홀이라는 것도 찾아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갈릴레오가 발명한 이 망원경이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에요. 이 인터넷은요, 이 안에 하루에 들어오는 지식만 해도 수백만 건이에요. 여기는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인터넷 바다에 손가락 한번 살짝 타치한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 인터넷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게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지식의 창고예요. 그 얘기하던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데요. 여기 70세 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인간이 70세만 되면요. 박사를 땄건 무슨 교수를 했건 농사를 지었건 모든 사람의 지식의 양이 똑같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70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그게 다 지식이라고 한다면
박사나 교수는 한 방향만 했고 농사꾼은 농사 짓는 데만 해서 그 추출된 지식의 양은 박사나 농사꾼이나 똑같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70년 넘은 사람이 죽으면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70 다 되고 70 넘은 분들에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그냥 갖고 끄안고 죽을 겁니까? 그 지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놓고 가는 방법이 시를 쓰는 방법입니다. 시는 내 마음의 일기장이요, 나의 성찰이요, 나의 열매예요. 시집을 쓰고 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쌓았다 그래도 죽으면 한순간 날라가 없어. 근데 시집을 내놓으면 그 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또 뭐 우리 나중에 이게 뭐 4대 5대에 가서 우리 선조 한 분이 시를 썼대. 그 시집이 우리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말도 했어. 그 말이 전해지는 하나의 열매가 남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만나봤더니 뭐 공자를 15년 공부를 했대. 그럼 공부해서 뭐 하실 거냐고. 뭐 하겠다는 그게 없어. 공부한대. 뭐 지식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 지식이 뭐야? 죽는 순간에 하나도 없어. 근데 시를 쓰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쓰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오신 분들 시를 써서 시집을 한 개씩 남기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꼭 쓰셔야 돼요. 난 그래서 시 쓰라는 거를 굉장히 막 권하고 막 시 쓰라고 내가 액을 복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시를 왜 써야 되는지, 시를 써야 될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시를 쓰는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